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 찾아 산발리가 이탈리아인이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는데 그 엄마 찾으러 애가 간 거예요. 그게 엄마 찾아서. 아르헨티나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옛날에. 근데 대공황 때 뒤집어졌죠. 그 어떻게 보면 미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미는 보게 되면 좌파 정권이 굉장히 많아요. 천추의 한이 되죠. 근데 미국도 경찰국가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미국이 있어야 뭐 그 역할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걸 뭐 꼭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야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이제 감각을 좀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그 아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 지금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 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면 뭐 빙하도 녹고 뭐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바나나도 되고 별의별 거 다 되잖아요. 지금 북방 한계선이 올라갔어요. 기후 북방 한계선이 대한민국 전체 농지는 전부 다 이모작이 가능해요. 지금 예전에는 누가 김제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대한민국 전역 북한도 일부는 아마 다 그 이모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는 아리백, 이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100% 가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리백이 이제 그렇고요. CF100은 뭐냐면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거 언제 그렇게 저거하냐. CF100은 뭐냐면 카본 프리예요. 이건 탄소 배출만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카본 프리 100%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난 게요. 이건 뭐냐면 이게 원자력이에요. 이산화탄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봐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원자력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어요. 독일이 있죠. 독일하고 프랑스를 비교를 할게요. 독일이 원자력 다 없앴어요. 그 풍력. 그리고 믿는 구석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가스, 기름, 무한정 이렇게 유전해가지고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석유관, 가스관 뭐 있어가지고 무한정 받으니까 계속 그럴 줄 알았죠. 그랬는데 지금은 못 받죠. 우크라이나가 뭐 폭파도 시키고 뭐 해가지고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민주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그거 뭐 제대로 주겠습니까? 독일이 현재는 미국, 중국, 독일입니다. 현재는 4조 8천억 달러. 일본이 한 4조 5천억 달러 정도일 거예요. 대한민국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 쫓아가다가 맘먹으면 안 됩니다. 인구수로 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우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해외 기업이 많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평균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그 일본에서 박사학위하고 일본에서 교수하는 분들의 연금이 얼마냐? 20만 원. 대한민국 돈으로 월 180만 원. 한국은 국립대 대학 교수하고 나오면 400만 원.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서 교수해야 쉽죠? 그죠? 근데 일본에서 박사학위하고 일본 대학에서 더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하는 양반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일본에서 연금 받는데 절반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신문 보게 되면 일본이 쌀 소비가 막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뭐 말로는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뭐 초밥 이런데 쌀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소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견해는 다릅니다. 제 농업 전문가처럼 제일 싼 게 쌀이거든요. 못 살기 때문에 쌀 먹는 거예요. 고기들 먹고 회들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쌀 소비량 이따 지금 나올 텐데
아마 이제 늘어날 거예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수 경기가 형편없잖아요.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내수 경기 왜 형편없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저축을 해야지. 그냥 다 써버리게 되면 내가 노숙자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않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그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보시게 되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게 통계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지성 호우와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고민하는 정치인이 없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이따쯤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인도 등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인구가 그 국가 인구가 8천만 명이 넘게 되면 수출을 않고 내수 경기로 해가지고 국가가 지탱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되면 반드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FTA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 영토가 세계에서 뭐 1등이다, 2등이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도 미국 못잖아요. 이 대충 전 세계가 210개국 정도 되거든요. 대한민국 여권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가시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이제 쿠바도 가잖아요. 쿠바도. 그게 이제 김정은이가 실수한 거죠. 한 나라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못했는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뭐랬어요? 아 여기 다른 나라다. 우리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쿠바가 아이고 잘 됐다. 아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한때는 뭐 10위권 안에도 들어갔지만 지금 한 12위 정도 돼요. 지금 10등이 캐나다, 11등이 러시아, 10등이 한국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한 12등 정도 되거든요. 아니 쿠바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수교해가지고 우리나라 말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 한국 12위 국가 1조 8천여야 되는 그런 그 생산액을 가지고 국가하고 수교하게 되면 또꿈을 많이 떨어지죠.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고 하고 수교하고 지금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국가 파워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이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냐? 1조 8천억 중에 6천억 달러 내지 7천억 달러가 이게 수출 부분이에요.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수출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성수기고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3등입니다. 3등. 1등 도요타, 2등 아우디, 도요타, 아우디, 현대기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선박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또 전쟁 특수가 있어가지고 국방산업, K9, K2 뭐 등등등. 국방 주식 사신 분들은 돈 좀 벌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이제 계속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수 경기가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각 국가별로 리슈어링 정책을 하고 그런데 근데 미국이 중국을 누르잖아요. 이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지 않아가지고 않았다면 대한민국 앞으로 설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현재 상태로는 뭐 중국으로 수출해야 된다 뭐 이런 안 돼요. 미국에 찰싹 붙어가지고 중국을
일본식으로 잃어버린 중국 30년을 만들어야만이 한국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큰 안목을 갖고 계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민주주의 공세의 장단점 파악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건 이건 뭐 만고 그 불변의 그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관 어떤 큰 흐름을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 그 이제 대한민국 한민족의 어떤 번영,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뭐 비전 확립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한민족이 번영하기 위한 방안을 정치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강구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격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쇼어링 정책으로 각 국가별로 이제 막 서로 뭐 당리당략에 따라가지고, 삼성도 왜냐면 미국에서 막 보조금 줘가면서 공장대로 안 그러면 뭐 압박 넣고 뭐 그러는데, 보조금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면 생산라인도 공개해야 되고 정보도 공개해야 되고 돈 벌으면 수익금도 놀아갖게 해야 되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붙을 수밖에 없어요. 안 붙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붙어야 되는데 중국에 붙으면 완전히 망하죠. 왜냐하면 우리 앞선 기술을 다 빼먹으면 우리 그냥 놔두겠습니까? 씹든 껌버리듯이 버릴 거예요. 이건 십중팔구 뻔하거든요. 그럼 우린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최대한 우리 실익을 챙겨야 돼요. 근데 미국 그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막 너무 보조금 주고 뭐 별의별 거 다 달라고 하고 뭐 이익도 나눠줘고 하고 뭐 정부니 뭐니 하면 그런 조건을 다 해야 되니까, 핵심 기술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놔두고 좀 제2, 제3의 기술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생산을 한다든지, 아마 그 이재용 회장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고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여기 계시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야지 그 선진국에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그 삼성생각은 반도체 생산을,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EU에 수출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거기는 뭐 아리백 안 따지니까 동남아시아나 이제 개발도상국에 수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수면 태양광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 가까이에 우리 시화호, 화성호, 아산호, 그 다음에 사교호, 남양호, 요 등등등 제가 그 만수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10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거기에 20% 정도 태양광을 하게 되면 용인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기가 20기가와트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조달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그 여기 뭐 당에 저걸 두시면 한번 건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뭐 저기 전남에 그 뭐 태양광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가 많다는데 여기까지 선로가 안 돼 있거든요. 끌고 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급하니까, 수면 태양광 여기서 용인 가깝잖아요.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그런 저거니까 그런 거를 뭐 여야 가리지 말고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세 번째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통일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95년 6년 요쯤 되나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퇴직 전에 공로 연수 기간에 그 북한 농업 관련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좀 뭐 참원위원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네, 이제 무보수로 했는데, 북한 그 연변과기대에 그 이제 그쪽 교수들하고 심포지엄을 했거든요. 심포지엄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대한민국
언제 통일될 것 같냐. 거기에 보면 한 뭐 근 40% 정도가 조선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만 해도 거기 가서 뭐 생활하는데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 쪽 출신 교수들이 뭐 김일성대나 또 평양과계대나 이런 데 강의를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술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 하는 얘기가 빠르면 5년, 길으면 10년 내에는 통일될 것 같다는데 지금 벌써 9년 됐어요. 그 사람들은 말대로 하면 조만간 통일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면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정보 통제가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휴대폰이 300만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6월 달에 뭐 통일부 장관하고 자담회 했는데 김용호 장관 얘기가 500만 대예요. 그러면 뭐냐면, 물론 대한민국 휴대폰식으로 인터넷을 보고 뭐 이렇게는 안 돼요. 자기네들 네트워크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단 접경 지역에 오게 되면 중국하고 이게 된답니다. 전화 교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까 뭐 저것도 그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정보 한번 뚫리면은, 댐 아무리 큰 댐도 쥐구멍 하나 뚫리면 무너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게 되면 그 장마당도 뭐 500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이건 몇 년 전 데이터인데, 장마당에서 거래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탈북자들이 막 풍선 띄워서 보내잖아요. USB 뭐 이런 거 뭐 엄청나게 보내는데 그게 장마당에서 거래가 된답니다. 그리고 MZ 세대들은 대한민국 드라마를 다 봐요. 전부 다. 노래면 뭐면. 그게 풀어놨던 게 지금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법 만들어가지고 뭐 청소년들을 뭐 엄청나게 그 뭐 심지어는 뭐 사형까지 시키고 이렇게 핍박을 해도 안 돼요, 이제. 걔네들이 군대 와 있거든요. 우리가 방송하잖아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보다 그렇게 30분이면 못 사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 자식 귀중한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외에 나가 있는 뭐 중국에 지금 나가 있는 북한 주민이 뭐 한 3, 40만 정도 된대요. 그럼 뭐 하면 오거나 뭐 어떻게 전화하게 되면 들어오지 말고 탈북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만연화돼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통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통일부 장관한테 그 정책 제안 9가지 한 거 여기 또 이제 실었는데 그거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일 바라는 주변 국가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남북한 통일 바라는 국가? 러시아 좋아할까요? 중국이 좋아할까요? 일본이 좋아할까요? 미국이 좋아할까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이 또 100% 미치도 못해요. 반반이다 생각해요. 반반이다 생각한다고요, 지금. 그게 아닌데, 내용적으로 아닌데, 확실히 못 믿으니까 핵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대한민국을 믿는 데면 핵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견제하게 해야 맞는 거죠. 못 믿으니까 지금까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이 색깔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민족, 우리 국가를 위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좋아하는 국가 없어요. 우리가 합치게 되면 근 8천만이 되거든요.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되면은 북한 금방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남한 수준으로. 땅덩어리도 20% 더 넓다고 그랬잖아요. 인구는 적지만 그 농지도 많아요. 남한보다 많아요. 곡물 생산량도 70만 톤이 많아요. 모르잖아요, 사람들. 내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제 농업 저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인들이 주변 국가의 관계 설정이나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위에서
찬성하게끔. 야, 우리가 만약 통일되면 이런 부분 니들한테 해줄게. 니들한테 요거는 저거 해줄게. 이래가지고서 주변 국가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급선무예요. 어떻게 보면 쇠런하고 미국하고 지들 이권 때문에 절반 쪼개가지고서 나라가 분단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경기 침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해요? 내수 경기가 멈춰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대공황 시절 1929년도에 대공황 때 경제가 멈췄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막 관제 장벽 높이고, 왜냐하면 자국 산업 보호하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침체에 갔을 때 트루만 대통령이 한 정책이 무엇이냐면 경제 임팩트를 줘가지고 내수 경제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 정책이 뭐냐면 뉴딜 정책. 얘기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이란 건 뭐냐면 댐을 막은 거예요. 후보 댐. 왜 댐을 막았느냐? 이걸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댐을 막으면 정책 대상이 뭐냐면 취약계층이에요.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대규모 토목사업의 장점이 뭐냐면 연관 산업이 많아요. 제조. 댐 만들게 보면 꼭 별의별 거 다 들어가잖아요. 뭐 골재부터 목조며 철근이며 뭐며 별의별 거 다 들어가거든요. 댐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정책 대상이 취약계층한테 돈 주는 거고 일하게 해가지고. 두 번째는 산업 연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산업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쭉 이게 파생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뉴딜 정책으로 후보댐을 만든 게 그 대표적인 건데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내가 뭐 특정 정권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느냐?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뭘 했습니까? 데이터 때. 데이터 때 만든다고 돈 엄청나게 썼는데 헛돈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 대상이 학생애들, 대학생들. 걔네들 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뭐 대학 강의도 좀 다니고 이래가지고 보면 애들이 학교 나와가지고 도장만 한 장 빡 찍고 가면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줬대나 뭐 했대나 해가 이렇게 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대상이 취약계층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거든. 얘네들은 그런 어떤 지원을 안 해줘도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머리를 써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는 애들이에요. 두 번째, 데이터 때 받는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속돈이 뭐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단점이 뭐냐? 산업 연관 효과가 없어요. 그거로 그냥 데이터 만들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생적으로 이게 전파가 돼야지 경제가 이게 힘을 받고 돌아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급여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실패한 사례. 그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것도 왜냐면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유럽이나 뭐 어디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아리백 신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하니까 막 태양광 산 밀어버리고 뭐 태양광 만들고 뭐 별짓 다 했잖아. 뭐 염전 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산성 올리라고 경사지에다가 다락방 만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산림이 있을 때는 피복이 돼 있고 낙엽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비가 와도 스며들잖아요, 물이. 그래서 사계절 졸졸졸 흘러가게 한 걸 다 걷어내고 나무 잘라내니까
흙이 유출돼 가지고 청정천 만들고 저수지나 댐은 매몰돼 버리죠. 지금 우리도 여기 보면 산간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하에 사무 나무변에 구서 그 지금 태양광 만들어 버려 가지고 지금 뭐 난리예요, 난리. 그 밑에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리고 거기 또 뭐지, 독일하고 똑같죠. 원자력 안 했잖아요. 그것도 어떤 심오한 어떤 토론이나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정책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완전히 피해에 대한 영화 한 편 보고서 그런 정책을 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니까 업무가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 역지사지로 현재 그러면 좋아요. 야당 대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제가 배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양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양반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까? 연대 법대를 나왔습니까? 고대 법대를 나왔습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쳤습니까?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죽을뚱살뚱 해가지고 그나마 중대법대를 들어갔거든요. 중대법대 제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엔 좋았어요. 여기 보면 뭐 이재호 씨도 그렇고 여기 뭐 유명한 정치인들 많아요. 중대법대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뭐예요? 정치판이 다 서울대 법대 아니면 뭐 행세를 잘 못하잖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또 뭐 야당도 뭐 다 서울대 법대 싹 깔려 있잖아요. 그러려면 자기도 뭔가 좀 내세우려면은 똑같이 경쟁에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편법, 그게 뭐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조사받다 죽는 사람들도 많고 뭐 깡패들도 뭐 연루돼 있다고 하고 뭐 이런 등등이 그 사람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배려. 만약에 여권에서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또 야권에서도 그 사람은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 배려. 이렇다면은 현재의 정치가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았냐. 우리 유권자도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가 진짜 전망이 위태로운 이 시절에 서로가 뭐 죽이네 살리네 뭐 이루고 서로가 이루고 있으니까 피해보는 건 결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정치를 하지 마시고 상대편에 대한 배려, 협치를 하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국가 문제 중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저출산 뭐 0.72명인가요? 가입 여성 기준으로 1인당 그 출산율이. 그러면 0.72, 70이었다가 뭐 7이 조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 정도인데 이거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가지고 내 윗대 봉양을 했는데 밑에 우리 자손들은 뭐냐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나는 대접을 못 받아요. 세금 내는 사람이 있어야 걷어가지고 윗대를 봉양을 하죠.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어떤 소득 수준은 동유럽 수준인데 복지는 서유럽 수준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스가.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연금이 9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하니까 국가 재정도 한계가 있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었어요. 뭐 국영기업체, 뭐 부두, 항만, 뭐 비행자, 뭐 별의별 거 다 팔아먹고 나중에 이제 급하니까 뭐냐면 연금 삭감을 한 번에 40% 삭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내 공무원 했고 뭐 시의원도 연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공무원들 내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또 내가 교사 해가지고 부부 교사하면 뭐 7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소기업이에요. 그거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출산율이 이렇게 작아지면 우리는 뭐 연금 삭감 40%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쪽은 약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연금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사 한 분이 아테네 광장에서 내가 쓰레기통을 뒤질 바에는 명예롭게 죽겠다 하고 권총 자살을 했어요. 광장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잘하셔야 돼요.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는 어떻습니까? 맨날 대통령만 나와요. 대통령만.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유모차에서 애 있나 들여다보면 다 강아지가 앉아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정부 조직은 뭐 동물 복지 뭐 환경 심의관 국장실을 만들어요. 조직이 만들어요. 국민이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죠. 지금 보게 되면은 고령화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광고를 좀 하더라고요. 광고도 하고 드라마도 만들고 특집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변 확대를 시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배 보는 겁니다. 반면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를 천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베이비 붐 세대들이 노후 대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분들의 노후 대책으로 해가지고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거 정책 제안입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건 여야 가리지 말고 당에 하세요. 그 좋은 방법이 여기 보면 고령화 대책도 있죠. 베이비 붐 세대가 1966년생부터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뭐 한 712만 명인가 뭐 한 700만 명이 좀 넘어요. 베이비 붐 세대가 있고 제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이제 64년생부터 또 그 뒤로 10년 이게 뭐 900만 명인가 이래요. 그 대책이었거든요. 그 베이비 붐 세대에 계신 분들이 특징이 뭐냐? 내 부모님 봉양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자식 교육 잘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기 노후 대책은 안 돼 있어요. 이게 10중 8구 다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전쟁 이후에 격변기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의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죠? 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안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그 대학생들이 미팅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무슨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못생긴 거는 용서가 되는데 능력 없는 여자는 용서가 안 된다. 왜냐하면 혼자 벌어서는 노후 대책이 안 되거든요. 같이 벌어야 돼요. 같이. 그래야 자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맞벌이를 하려면 애를 누가 케어해줘야 되는데 애를 돌봐줄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정부에서 안 돼 있어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제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이거를 정치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중앙당 쪽에 꼭 반드시 얘기를 하십시오.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국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제일 먼저 갔을 때가 2006년도인가요? 그때 갔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1층은 상가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1층.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정부에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있잖아요. 그죠? 1층 이거를 용도구역을 주거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조례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용도 변경을 주거지에서 어떤 뭐 상업시설이나 이런 거로 안 그러면 뭐 법 바꾸면 되니까 그런 거로 바꾸는 거로 해가지고 1층의 베이비 붐 세대들이 살도록 하면서 그러면 아파트가 뭐 30층 40층 요새 높게 지니까 그러면 쭉 내려가다가 1층에 사는 베이비 붐 세대가 있으면 애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최저시급에 내가 보기엔 절반만 줘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은 뭐냐면 소득 대책이 되죠. 그죠? 내가 이거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오래전에 해봤더니 그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뭐 1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정도 시설에 이렇게 맘 놓고 맡길 수 있으면 7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다. 그러면 애 둘을 돌보게 되면 부부가 애 둘을 돌보게 되면 200만 원이에요. 생활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상사한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뭐 야근할래도 뭐 아이고 애 찾아와야 되는데 막 걱정하고 또 애 갖다 맡기는데 찾아오는데 왔다 갔다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쭉 내려오다가 1층에 맡기고 1층은 막 뛰어도 괜찮아. 애들 막 뛰어도 뭐 소음도 없고 그래. 그렇잖아요. 또 반면에 퇴근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만약에 늦었다. 그러면 시급제로 1시간 더 봐줬으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 이렇게 딱 뭐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정해주면 노인 소득 문제 해결되죠. 노후 대책 되죠. 젊은 사람들 맘 놓고 육아에서 해방될 수가 있죠.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 정부에서 할 일은 뭐냐면 검증을 거쳐야죠.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죠? 뭐 반드시 애를 낳았다든지 또 적성 검사를 해가지고 애를 좋아한다든지 이거를 놀이방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젊은 애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뭐 수면제 먹이고 애들 울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나이 든 사람은 심심한데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애 보는 건데 애를 보면서 돈 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또 안성 같은 경우는 뭐 땅이 넓으니까 여기 보게 되면 농장 있잖아요. 여기 뭐 시민농장 뭐 이런 거 뭐 많이 있잖아요. 분양하는 거. 그거 우선권 줘가지고 애들이 오전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텃밭 가꾸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생산된 친환경 뭐 상추 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 찾아가고 올라갈 때 아이고 상추 좀 드세요 하면 또 그 부모가 또 가만히 있어요. 하다못해 참치캔 몇 개도 사다가 주고 그러지. 그러면 이웃 간의 화목도 해지고 이거는 젊은 사람인도 좋고 노인도 좋고 좋은 거예요. 돈 들어갈 거 없어요. 그 검증장치. 단 또 한 가지 뭐냐면 보험 같은 거 필요하죠. 아무리 노인이 본다 하더라도 애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정도 돈 들어갈 거 없어요. 제도 개선만 하면 돼요.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개발해가지고 사실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 많이 낳죠. 하나나 둘러나 최소한 둘은 돼야지 줄 설 거 아닙니까? 혼자 나면 중국식으로 소황제가 돼요. 태반이 놀고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농민공 하라고 거기는 지역별로 이렇게 등급해서 아무데나 살 수 없어요. 중국은 농민공 하라니까 애들 막 데모하고 막 뭐 난리 나잖아요. MZ 세대들. 걔네들은 왜냐면 대부분 한 자녀 낳기 운동 해가지고 웃거나 한 자녀만 낳아가지고 중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노인 문제가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 젊은 노동력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전체 총 GDP의 30%가 건설업이거든요. 부동산. 아파트 져가지고 뭐 분양한 데 이게 뭐 1억 채니 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시진핑이 극복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어렵다고 봐요. 예전에 등수평이 그랬거든요.
자기 정치 후임들한테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하고 맞서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보니까 한 80% 정도 미국 21조 달러 할 때 한 17조, 18조 이 정도 해서 한 80% 정도 착 올라오니까 별거 없거든. 그리고 제조업은 딱 중국에서 생산하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1대1로 사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중국 패권 국가로서 하려고 한 게 그게 이제 패착이죠. 거기서 미국이 이제 뜨거워 해가지고 오바마 말기부터 트럼프, 바이든 해가지고 계속 중국을 때리고 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 이거 1층 꼭 하면 노인 문제 또 저출산 문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늘어나야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노대책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저는 이것도 건의하고 싶어요. 우리 연금 주잖아요. 연금. 예? 연금 주잖아요. 국민연금 있잖아요. 그죠? 연금도 결혼 안고 사는 사람 50만 원. 결혼한 사람 100만 원. 애 하나 낳은 사람 150만 원. 둘 낳은 사람 200만 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가지고 지급을 한다면, 왜냐하면 자식을 낳으면 걔네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결국은 노인들 복지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 것도 정책의 일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출산율 증가도 되죠. 프랑스가 그 인구가 줄다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돈 퍼주기 형식으로 했는데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그 대선 때 키부츠하고 모시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협동농장에 애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키부츠 모시아보거든요. 그 농장에 대한 애들 육아 케어하는 거. 대선 때 또 그렇길래 그거 좀 하나 했더니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해. 애 데리고 맡길 필요도 없고 시간 촉박하게 저갈 필요도 없고 데려오다가 그냥 맡기고 퇴근하면 찾아가고 시간 따져가지고 보상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거를 꼭 정책화 시키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고요. 양극화도 이게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역지사지를 정치인들이 않고 서로가 편갈리게 해서 그래요. 보통 보면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 한 가지만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욕 많이 하잖아요. 저 경상도 문리는 경상도만 그냥 구미에 공장 짓고 어쩌고 항구도 부산에다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배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충청도도 포함해 이쪽 서해안 쪽은 뭐냐면 농지가 많아요. 특히 호남 지역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서해, 가무 이게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배부르니까 즐기는 거죠. 한지를 쓰고 난을 치고 또 창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전을 했는데 이쪽 동쪽 쪽 있잖아요. 강원도, 경북, 경남 이쪽은 뭐냐면 농지가 없어요. 비탈이에요, 비탈.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마디기 따지는 단위 틀려요. 서해안 쪽은 뭐냐면 한마디기가 200평이에요. 이쪽 경상도 지역은 한마디기가 150평이에요. 150평.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못 사는데 지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노래나 부르고 이러는데 여기 부자인데다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도 많아요. 지역 차별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있는데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왜 부산에 만들어 목포에 만들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못 살 때 일본 잘 살았잖아요. 일본하고 무역하고 이게 거래하려면 부산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포항제처럼 서해안은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그런 제철 입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심이 깊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정치인들이 저놈 경상도 놈이라 경상도만 잘 살게 해주려고 막 다 저렇게 했다. 막 이러고. 또 이제 저것도 있죠. 경상도는 왜 고위 공무원들이 많고 호남 지역은 맨날 하위 공무원밖에 없냐.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배려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경상도 아닙니다. 아닌데 얘기하면 경상도는 뭐예요? 아니 배고프니까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면은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공부해서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호남 쪽에 피해를 많이 본 것도 많이 있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 양극화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조장하지 말고 그거를 푸는 방향으로 서로 상대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호남 의원이면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경상도 의원이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2차 산업 유치해가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공장을 세안 쪽에 만들도록 하자. 경상도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다면 지역 양극화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면은 내전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식으로 삼국지대로 간다니까요. 북한, 고구려, 이쪽 서해안, 백제, 동해안, 신라 이렇게 간다니까요. 일단 여기 보면 농업용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은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 남한만요. 남한에 비가 돼서 전체적으로 총 떨어지는 강수량이 얼마냐면 1300억 톤이에요. 그 중에 4분의 1인 한 330억 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업용, 생활용으로 쓰는 게 한 100억 톤. 그 다음에 농업용이 150톤. 한 80억 톤 정도가 하천 유지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1970년도 이전에 막은 저수지가 75%예요. 대부분 농업용 저수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못 살 때잖아요. 1인당 GDP가 300불이 안 될 때예요. 우리나라. 그럼 이수 목적으로 최소한으로 막았거든요. 최소한으로 막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치수 목적. 얼마 전에 그 포항에 비가 와가지고 하천뚝이 터져가지고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명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가 2개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치수 목적으로 저수지를 숭상을 했다면 비가 올 때 피크타임만 좀 늦춰주면 되거든요. 그럼 하천제방이 안 터지거든요. 그런 사업을 했다면 사람이 안 죽죠.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물폭탄. 저수지는 물폭탄이에요. 저수지 밑에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치수 기능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축산단지 조성사업 요새 보면 럼스, 스킨병,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등등 많잖아요. 이거를 개별 입지로 들어가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근데 2차 산업은 안 그렇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계획입지로 끌어들여가지고
환경 문제, 그다음 기자재 공급 문제 이런 걸 확실하게 이렇게 했는데 축산단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을 손 놓고 있어요. 일단 시의원이 되신다는 가정하에 안산시를 사례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그 해당 소위원회별로 이제 근무를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논하져 가지고. 그럼 본인이 어느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 내가 어느 분야에 잘하는지 전문 분야를 일단 자기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특화를 시키고, 그런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법, 령, 규칙, 조례, 이거는 이제 법령이죠. 요 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부처에서는 대한민국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부처의 지침. 이거는 거의 규칙과 맞먹어요. 이거 무시하고 행정공무원 안 움직여요. 지침 위반해가지고. 이거를 확실히 섞어야 돼요.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이 있는지. 그 다음 돈 없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예산.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사업을 하려면 지리적 입지를 확실히 분석을 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정책 결정과 사업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BC,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고요. 수입과 비용을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1번이고요. 물론 기재부에서도 그 예비 타당성 검사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와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S가 뭐냐면 스트렝스, 강점, W가 이제 weak, 약점, O가 기회, opportunity, 그 다음에 T가 스트레스, 위기. 이 네 가지 분석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사업 시행을 해야 시행착오가 방지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 시행의 문제점 및 대책도 강구하고 반드시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여기 초지역세권 개발 여기 보니까 안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공청회 하고 이러는데 그게 참 그 사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 있을 때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최소한의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유구지로 내겨놓고 후손들이 맞게끔 이용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새만금 토지용계 이제 총리실에서 용역 발주할 때 그때 이제 5개 부처 산하 연구기관이 관여를 했거든요. 이제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 농식품부에서 우리 농어촌연구원, 우리 공사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해양수산개발원,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연구원, 전북도에서 이해 당사자니까 전북발전연구원, 5개 연구기관이 했는데, 근데 그 국토연구원이 여기 평촌에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개발자 입장으로 참여를 했고, 해양연구원에 그때 재준비 시장이 그 연구원이었어요. 와가지고 갯벌이 갇히니 한참 떠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반박을 했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새만금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천만 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나누기 5천 해보세요. 2평도 더 가요. 1인당. 그렇게 줄 땅인데 이거 개발, 여러분들 여기 살아있을 때 개발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괜히 쓰지를 못할 거 지금 밤나라 대추나라 하지 말고 유부지로 놔둡시다. 그래가지고 그 4100헥타에 대해가지고 40%는 유부지로 내놓고 농업용은 타용도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뭐냐면 평촌에 이제 국토형 평촌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옛날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 저는 내가 80년도에 농어촌공사에 입사할 때 거기 다 놓였어요. 평촌 다 놓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을 때가 여기다 놓였어요. 근데 후손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후손이 맞게 도시개발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때 가가지고 산업용지로 쓰든 도시로 쓰든 어떤 골프장으로 쓰든
호수에 맞게끔 유부지로 놔둡시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농지 30%, 유부지 40%에서 70%가 결국은 농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MB 때 왕의 남자 그 김영준인가요? 박영준 차가 왕차가 그게 뭐 완전히 개판적이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근데 그거는 여기도 취지도 똑같아요. 달라고 하시지 말고 여기서 큰 것만 왜냐하면 이 축이 뭐냐면 위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는 대송으로 해가지고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가지고 동유럽을 거쳐 서유럽까지 가는 거고 밑으로는 쭉 내려가가지고 홍성으로 해가지고 장항으로 해서 군산으로 빠지거든요. 이런 교통 요지를 더군다나 요 인근에 지금 거리에 용정도 있죠. 그렇죠? 서울 가깝죠. 또 신안산선 뚫리죠. 핵사 역세권이거든요. 이거를 표 조금 우리 당이 좀 얻어야 돼가지고 막 날개발하면 안 돼요. 유보지를 최대한 남겨놓으시고 핵심 시설 하나만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니 캔슬됐다 들어온다 아직도 옛날에 들어온다고 했다 캔슬됐다 또 들어온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캔슬되는지 몰라도 아니 왜냐하면 이 땅이 워낙 여기 시화관측지 땅이 좋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엄청 더 큰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면적으로 보면 아니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습니까?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췄고 거기에 걸맞게 개발을 해야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19.3%인데 최근 데이터는 18.5% 더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곡물은 400만 톤인데 수입하는 거는 1700만 톤이에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는 절대 곡물 자급률 얘기 안 해요. 식량 자급률로 얘기해요. 식량 자급률에 뭐가 들어가냐면 축산물이 들어가요. 소, 돼지, 닭. 쌀 생산은 1인당 56.4kg인데 고기 소비량은 60.6kg예요. 고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2배 이상 펑 튀기 한 게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을 소, 돼지, 닭이 먹느냐? 사료 먹잖아요. 그러면 두 수치가 같아야죠. 곡물 자급률이나 식량 자급률이나. 문제는 뭐냐면 수입 농산물로 갖다가 사료를 만들어 주거든요. 소, 돼지, 닭 일주일 안 먹으면 사람처럼 똑같이 죽어요. 허수에 이건 빼야 돼요. 근데 북한은 식량 자급률이 90%거든요. 여기 수입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생산량은 77만 톤이 더 많아요. 1년에 생산되는 게. 물론 옥수수 쪽이지만. 그렇지만 아사자가 생기고 굶어서 막 그러거든요. 꽃제비들 죽고 막 요새 나오잖아요. 90%인데도 굶어 죽어요.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둘을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좀 더 가면 지금은 이제 국제 재고민이나 뭐 재고 곡물 밀가루나 뭐 옥수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현재 크게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거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가격이 2배 오를 수도 있어요. 돈 있어도 못 사와요. 이런 거를 정치인들이 강구하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량 안보에서. 요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동포가 7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분들이 다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런데 못 들어와. 왜냐? 벌써 그 나라에서 40, 50년간 의식주 생활에 젖어 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친인척이 없어요. 그럼 그분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안산이 딱 좋죠. 바다 있죠. 공항 가깝죠. 수도권하고 가깝죠. 병원 가깝죠. 여기에다가 재동포 거주민 단지를 만든다면 요즘은 뭐예요? 토익, 토플 시험이 뭐 미국 번트 발음, 영국 번트 발음 많거든요. 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영어권에 계신 분들 일본어권, 중국어권,
독일어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 번역별로 제도 거주민 단체를 만든다면 이분들이 국내에 그냥 들어옵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절반은 주식주고 절반 갖고 들어오거든요. 국부 증가가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늘어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세, 3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중주부 보러 이렇게 한국에 와요. 와보니까 좋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안산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연구원에 오래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등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게 되면 안산 시민으로서 안산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하고 싶으니까 뭐 기회를 주시면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가 협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열강해 주신 장익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장님 자치대학 화이팅!